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 장발장. 원작 빅토르 위고. 소재 3. 마들렌 시장의 비밀. 팡틴이 고향 몽트레이유로 돌아오기 2년쯤 전부터 이 마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몽트레이유는 옛날부터 보석을 가공해 목걸이와 팔찌를 만드는 일을 주로 했다. 그러나 원석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팔아도 그다지 이익이 남지 않았다. 1815년이 저물어 갈 무렵이었다. 어떤 남자가 이 마을에 들어와 값싼 재료를 이용해 검은 장식 구슬을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여 성공했다. 그 때문에 프랑스 곳곳에서 많은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다. 몽트레이유는 활기를 되찾고 구슬을 만든 사람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들렌이라고 했다. 몽트레이유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을에 행복과 부를 가져다 준 마들렌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무도 몰랐다. 마들렌은 12월의 어느 날 저녁 등에 배낭을 지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남의 눈을 피하여 이 마을로 들어왔다. 그런데 마침 그때 마을에 화재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불길에 휩싸인 두 아이를 구해냈다. 그 아이들은 헌병대장의 아이들이었다. 그 덕택에 그는 노란 통행증을 보일 필요 없이 아무 조사도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 마들렌은 50세 가까이 되어 보이는 학자처럼 고지식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은 오랫동안 노동을 한 사람처럼 보였다. 장식 구슬을 만들어내어 큰 이익을 낸 마들렌은 2년 만에 훌륭한 공장을 세우고 많은 직원을 둘 정도로 성공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돈만 아는 벼락부자가 아니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마을의 병원에도 많은 기부금을 내어 훌륭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학교도 짓고 보육원도 만들었다. 이윽고 국왕은 그를 시장으로 임명했다. 이미 나라에서 주는 훈장도 수차례 거절했던 마들렌은 이번만큼은 거절할 수 없어서 마침내 시장 자리를 받아들였다. 마들렌은 총을 쐈다 하면 백발백중이었고 보통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대단했다. 넘어진 말을 일으켜 세우거나 흙탕물에 빠진 마차를 건져내는 것쯤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의 친절한 인품뿐 아니라 그 대단한 힘에도 놀랐다. 마들렌은 외출할 때면 언제나 주머니를 금화로 가득 채우고 나섰지만 돌아오면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도중에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털어주었기 때문이다. 1821년 초 디뉴의 미리엘 주교가 운명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마들렌은 그날부터 상복을 입고 미리엘 주교를 애도했다. 그 모습도 마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마들렌 시장과 미리엘 주교가 생전에 절친한 사이였나 보다고 생각했다. 시장님께서는 돌아가신 주교님이 친척벌레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검은 양복을 입고 계시죠? 아, 제가 젊었을 때 주교님 밑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정체 모를 나그네가 시장 자리까지 오른 것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깊은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마들렌을 존경과 호의의 눈길로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끝없이 감시하듯 관찰하는 사나이가 있었다. 저 여자는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어. 반드시 정체를 밝히고 말 테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베르라는 형사였다. 자베르는 경찰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임무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성격이 분명하고 냉정했으며 불황자나 도둑 등 법을 지키지 않는 이를 진드기 보듯 미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자베르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나 즐거움, 슬픔을 모른 채 그저 죄인들을 체포하는 일만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몽트레이유에서 큰 사고가 터졌다. 진마차를 끄는 포슐방이라는 노인이 마차가 옆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그 밑에 깔리고 만 것이다.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는 마들렌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마차에는 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전날 내린 비 때문에 길바닥이 축축해져 있어서 수레바퀴는 갈수록 진창으로 가라앉았다. 사람들이 포슐방 노인을 끄집어 내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5분만 더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이었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마차를 들어올리려고 매달렸지만 마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포슐방 노인은 마차 밑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었다. 기중기가 있으면 되겠지만 그것을 여기까지 가져오려면 15분이나 걸린다고 했다. 이때 마들렌이 앞으로 나섰다. 누구 마차 밑에 들어가 등을 받치고 들어올릴 사람 없소? 사례금으로 100프랑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만 했을 뿐 누구 하나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200프랑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이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소용없을 겁니다. 사람들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잿빛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려 쓴 자베르 형사였다. 시장님, 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들른교도소의 죄수였던. 자베르의 말에 마들렌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러는 동화대도 마차는 점점 진창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포실방 노인의 신음소리도 희미해졌다. 마들렌은 자베르를 힐끔 보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순식간에 마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마들렌은 납작 엎드려 팔다리에 힘을 주었으나 마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들렌의 이마에 구슬땀이 흘렀다. 사람들의 비명과 탄식 속에서 마들렌의 등은 마치 기중기처럼 마차를 조금씩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며 달려들어 포슐방 노인을 꺼냈다. 마차 밑에서 기어나온 마들렌은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포슐방 노인은 마들렌의 발밑으로 기어와 하나님을 만나기라도 한 듯 굽실거렸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자베르 형사만은 마들렌에게 차디찬 눈길을 보내었다. 마들렌은 포슐방의 다리뼈가 부러진 것을 알고 병원에 입원시켜 주었고 말도 죽고 마차가 부서져서 장사도 할 수 없게 된 것을 듣자 파리의 어느 수녀원에서 정원 가꾸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몽트레이유에 돌아온 팡티는 검은 구슬 장식을 만드는 마들렌 시장의 공장에 취직했다. 공원으로서의 수입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팡티는 절약하여 테나드르리의 부부에게 열심히 돈을 붙이고 있었다. 그런데 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팡틴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공장의 감독은 그녀를 불러 50프랑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내일부터는 공장에 나올 필요 없소. 팡틴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가 있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그것보다도 앞으로 테나르디의 부부에게 보낼 돈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그녀는 울면서 감독에게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사실 감독은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 듣고는 마들렌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팡틴을 쫓아낸 것이었다. 여자 공원이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마들렌은 이 일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팡틴은 얼굴도 본 적 없는 공장 사장 마들렌을 미워하게 되었다. 팡틴은 몽트레이유를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서도 구할 수 없었다. 숨겨둔 아이가 있는 몸가짐이 단정치 못한 여자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겨우 찾게 된 것이 바느질하는 일이었다. 군인들의 셔츠를 꿰매주고 하루에 12수를 받았다. 그중 10수를 계속 저축해서 테나르디에 쪽에 보내고 자신은 매일 2수만으로 살아야 했다. 추운 겨울에도 불을 떼기는커녕 식사도 변변하게 하지 못한 팡티는 심한 기침과 고열에 시달렸다. 파리에 있을 때부터 그녀는 원래 건강한 몸이 아니었다. 테나르디에는 끊임없이 돈을 저축해왔다.
곧 보내주지 않으면 코제트를 내쫓아 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그런데다 이번 겨울에는 코제트에게 털실 옷을 만들어 주어야 하니 10프랑을 더 보내달라고 씌워 있었다. 팡티는 이발소로 달려가 아름다운 금발을 빗어 보이며 주인에게 말했다. 이 머리카락을 사주시겠어요? 이발소 주인이 머리카락을 10프랑에 사주었다. 이것으로 코제트가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팡티는 안도의 숨이 나왔다. 얼마 뒤 또다시 테나르디에로부터 편지가 왔다. 코제트가 심한 홍역에 걸렸으니 비싼 약을 먹이지 않으면 앓는다고 했다. 당장 40프랑을 보내라는 요구에 팡티는 질려버렸다. 그러나 딸을 홍역에서 구해주어야 한다는 일념에 팡티는 치과 의사에게로 갔다. 당시에는 이를 새로 해 넣을 때 진짜 사람의 이를 쓰고 있어서 건강하고 하얀 이를 팔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팡티는 앞니 2개를 뽑아 팔고는 피가 흥건한 입을 꾹 다물며 미소 지었다. 1823년 큰 눈이 내린 어느 날 밤이었다. 동네 건달들이 술집에서 일하던 팡티는 놀려댔었다. 이를 뽑았으니 얼굴이 이상해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은 팡틴의 얼굴을 놀리는 것도 모자라 그녀를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고는 길가에 쌓인 눈을 그녀의 옷 속에 쑤셔 넣었다. 팡틴은 분한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남자들을 때리고 핥히며 울부짖었다. 이때 구경꾼들 사이로 자베르 형사가 나타났다. 시민에게 난동을 부리는 몹쓸 여자로군. 경찰서로 가자. 팡틴은 경찰서에서 사정 설명을 하며 울었지만 자베르는 차갑게 말했다. 너가 어떤 여자인지는 익히 들은 바 있어. 교도소에 6개월만 가 있어. 6개월이라니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절 괴롭혔어요. 저도 제가 이는 없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눈더미를 제 등에 쑤셔넣지 않겠어요? 저는 건강하지도 않아요. 우리 코제트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애는 아직 제 밥벌이도 할 나이가 아니랍니다. 형사님. 제발 인정을 베풀어 주세요. 제 등에 눈덩이를 쑤셔 넣은 그분께 엎드려 하라면 하겠어요. 그분을 데려다 주세요. 이 술집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저라고 술을 마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팡티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으나 자비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말 다 했나? 좋아. 이제부터 6개월간 교도소에 있는 일만 남았군. 이렇게 결정했으면 하나님도 못 바꾼다. 알았나? 바로 그때 누군가가 방으로 들어와 점잖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자베르는 들어온 사람이 마들렌이라는 것을 알고 눈을 매섭게 번뜩였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시장님이시군요. 어서 오십시오. 자베르 형사, 교도소에 가야 할 건 이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을 조롱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때 팡틴이 두 사람 사이로 끼어들며 소리쳤다. 오냐, 내 놈이 바로 그 시장이란 놈이구나. 팡틴은 분에 못 이겨 마들렌 시장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마들렌 시장은 얼굴을 닦으며 자베르에게 말했다. 이 여인을 풀어주시오. 분명 자신을 공장에서 내쫓은 나쁜 사람인데 이제는 도와주려고 하다니. 팡틴은 도무지 어떻게 된 것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시장과 자베르는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시장님, 이 여자는 시장님을 모욕했습니다.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니까 상관없지 않소. 게다가 지나가는 시민에게 행패를 부린 나쁜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체포하는 건 경찰인 제 의무입니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법률에는 시장이 판결권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여인을 석방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시장님, 제 입장은 제 말대로 해주십시오. 마들렌이 강경하게 나오자 자베리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팡티는 그렇게 미워하는 마들렌 시장에게서 도움을 받고는 공장에서 해고당한 자기 사장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공장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 사정은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나를 직접 찾아왔더라면 좋았을걸. 어쨌든 사장으로서의 내 책임이 있으니 그 여간의 진 빚은 내가 모두 갚아주겠소.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든지 당신 아이 있는 데로 가든지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소.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팡티는 마들렌 시장 앞에 엎드려 절하다가 그만 기절해버렸다. 팡티는 마들렌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미 병이 몹시 악화된 상태였다. 마들렌은 즉시 그녀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곳은 카톨릭 수녀들이 간호사로 일하면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곳이었다. 그는 곧 테나르디에에게 많은 돈을 붙이고 팡틴이 아프니 코제트를 데리고 와 달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테나르디에는 코제트를 데리고 오기는커녕 팡틴이 든든한 돈줄이라도 잡아본다 보다 하고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마들렌은 날마다 팡틴에게 문병을 갔다. 의사에게 상태를 물어보니 이제 그녀의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마들렌은 마음이 급해졌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코제트를 데려오겠소. 마들렌은 그 자리에서 팡틴의 편지를 대신 쓰고 서명을 받았다. 이 편지를 가진 사람에게 코제트를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와 다른 곳에 든 모든 돈은 모두 이 사람이 지불할 것입니다. 팡틴으로부터. 소재 4. 진짜 장발장. 마들렌이 코제트를 데리러 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자베르 형사가 찾아왔다. 그는 몹시 우울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자베르 형사? 실은 저를 해고하도록 본부에 명령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느닷없이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치 않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들렌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으나 그는 침착하려고 애썼다. 저도 참 바보지요. 기이하신 시장님을 20년 전 툴렁교도소에서 보았던 제수 장발장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장발장은 교도소를 나온 뒤에도 또 어떤 주교관에서 도둑질을 하고 장사꾼 소년의 돈을 빼앗았는데 그 후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저는 함부로 쓸데없는 상상을 해서 시장님을 장발장이라고 경시청에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랬었군요. 그래서 경시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 고발은 엉터리라고 했죠. 왜냐하면 결국 진짜 장발장이 잡혔거든요. 마들렌은 손에 쥐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다. 쥐어짜는 듯한 괴로운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자베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남자는 어떤 주교관에서 은초대를 훔친 뒤 아라스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툴렁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세 사람의 죄수들과 대면을 시켰더니 역시 그자가 장발장이라 하더군요. 저는 즉시 아라스까지 달려가서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그 남자가 장발장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합니까? 그 남자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까? 자기 이름은 장마티웨라며 장발장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들렌은 침착하지 못한 태도로 이것저것 서류를 까락 없이 넘기고 있었다. 그래서 그 재판은 언제 열린다고 합니까? 내일 있죠. 하루 안으로 끝날 겁니다. 마들렌은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베리에게 이제 가도 좋다는 손짓을 했다. 아니 시장님, 저는 면직을 시켜주십사고 왔는데요. 아니요, 당신은 훌륭한 경찰관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간대하신 말씀이십니다만 그대로 따를 수는 없습니다.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는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자베리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마들렌은 깊은 생각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마들렌, 아니 장발장은 완전히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미리엘 주교의 고귀한 사랑에 감화되어 참된 인간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온 결과 그는 지금의 마들렌이 된 것이었다. 지금의 마들렌은 살아있는 성자요 사람들의 우상이었다. 그러나 자베르 형사의 말은 장발장의 가슴을 크게 뒤흔들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괴로웠다.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이 마치 꿈이나 거짓말처럼 생각되었다. 자베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샹마티에라는 사람은 누굴까? 장발장의 마음속에서는 늘 두 가지의 생각이 서로 뒤엉켰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이 고장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왔다.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야 하다니 스스로 지옥으로 떨어질 필요가 있는가? 단 한 사람을 위해 이 고장 사람들의 행복을 희생시키다니.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대신 그 이름과 죄를 뒤집어 쓴 샹마티에가 생각이 났다. 죄 없는 인간이 나 대신 제물이 될 것이야. 나는 태연하게 모른 척하고 있어도 좋을까? 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장발장을 태운 마차가 아라스에 도착한 것은 밤 8시가 지나서였다. 장발장은 곧장 재판소로 달려갔다. 피고석을 보니 두 경찰관 사이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더러운 옷차림,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 주눅이 든 듯하면서도 거친 태도. 그것을 디뉴 마을에 도착했을 때의 장발장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이제 다시 저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그러나 생각하니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했다. 검사가 일어나 피고의 죄에 대해 거침없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것을 듣고 있던 장발장은 소름이 끼쳤다. 두려움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피고는 할 말 없는가? 샹마티에라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 아우성치기 시작했다. 수렁털이야! 다 사기라고! 난 떨어져 있는 사과를 주었을 뿐이야! 난 샹마티에라고! 재판장이 툴론 교도소에 있었던 죄인들을 불렀다. 불려 나온 세 사람은 샹마티에를 보고 약속이나 한 듯 진짜 장발장이 틀림없다고 입을 모았다. 피고에게는 더 이상 반론할 힘이 없었다. 그럼 이것으로 형을 선고한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며 장발장이 급히 방청석에서 뛰어나왔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재판장이 뜻밖이라는 듯 물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들렌 시장님? 재판소에 가득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아무것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장발장은 증인석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너희들 나를 잘 봐. 나를 본 적이 없나? 증인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고개를 흔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샹마티에를 석방시켜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진짜 장발장은 바로 접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였다. 방청객을 향해 검사가 소리쳤다. 혹시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이분을 좀 진찰해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께서 직무에 시달려 머리가 약간 이상해지셨나 봅니다. 장발장은 검사를 향해 손을 저어 보였다. 검사님, 저는 돌지 않았습니다. 틀림없는 장발장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죄인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봐 너희들. 그는 증인석의 세 사람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들을 알고 있지. 그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면서 증인 세 사람의 이름과 각자의 몸에 있는 문신까지 증거로 들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제는 됐죠? 제가 틀림없는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옅은 미소를 띠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들 어리둥절한 채 말이 없었다. 재판관도 검사도 배심원도 모두를 놀란 나머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잊고 있었다. 분명 의심할 여지 없이 마들렌 시장이 장발장이긴 한데 그가 자기 대신 교도소에 가게 될 남자를 구하기 위해 지위와 명예를 모두 버린 행동은 숭고해 보이기까지 했다. 고요해진 법정 안에 다시 장발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당장 체포하실 게 아니라면 일단 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정리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 주소는 검사님들도 잘 알고 계실 테니 언제라도 담당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발장은 법정을 빠져나갔다. 샹마티에는 석방되긴 했으나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팡틴이 매우 열이 높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웠다. 하루도 빠짐없이 와주던 마들렌 시장이 오늘따라 모습을 보이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수녀가 약을 짓고 있는 곳에 장발장이 나타났다. 그는 야윌대로 야위어 거칠어진 팡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늙어버린 듯했다. 팡틴은 장발장을 보자마자 재촉했다. 시장님, 우리 코제트는 어디 있어요? 팡틴의 간절한 목소리에 장발장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의사가 들어오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침착하세요. 아이는 저쪽에 있어요. 그럼 당장 만나게 해주세요. 팡틴은 결사적으로 매달렸다. 아직 안 됩니다. 아이를 만나면 흥분해서 몸에 해롭거든요. 좀 더 기다리세요. 그때 마침 자베르가 장발장을 잡으러 왔다. 그의 미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다. 결국 내 생각이 틀림없었군. 장발장, 나의 승리야. 자베르가 다가오자 팡틴은 비명을 질렀다. 시장님, 도와주세요. 안심하시오. 저 사람은 당신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장발장은 자베르를 향해 말했다. 당신이 왜 왔는지 아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잔소리 말고 빨리 나와. 깍듯한 태도에서 돌변한 자베르는 당장이라도 잡아 끌고 가려듯 장발장의 목에 거칠게 팔을 감았다. 팡틴은 갈수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시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자 자베르는 차갑게 웃었다. 시장 같은 건 여기 없어. 장발장은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자베르를 내동댕이 칠 수도 있었지만 목에 감긴 팔을 풀려고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부탁이 있소. 나를 체포하는 것을 딱 3일만 미루어 주시오. 이 여자의 아이를 찾으러 다녀와야 합니다. 웃기는 수장마. 그 사이에 달아날 속셈이로군. 팡틴은 이들이 주고받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막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소리쳤다. 코제트를 데리러 가다니요? 시장님, 그럼 코제트가 여기 없어요? 시끄럽다. 시장 따위 없다니까. 여기 있는 건 장발장이란 도둑놈뿐이라고. 팡틴은 몸을 일으켜 장발장과 자베르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는 무슨 말인가를 하려 했으나 입술이 떨리기만 할 뿐 충격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팔을 뻗다가 그대로 푹 쓰러져 버렸다. 눈은 크게 떴으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것이었다. 장발장은 자베리의 팔을 뿌리치며 쏘아붙였다. 당신이 이 여자를 죽였소. 농담하지 마. 우물쭈물하고 있으면 수갑을 채우겠다. 장발장은 방 한 구석의 낡은 침대로 성큼성큼 다가가
순식간에 묵직한 받침 세막대를 떼어냈다. 그것을 보고 자베르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장발장은 세막대를 진 채로 팡틴을 바라보았다. 나를 잠깐 이대로 놔두시오. 서슬퍼렇게 소리치던 자베르도 꼼짝 못하고 장발장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장발장은 천천히 팡틴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머리를 살짝 들어 베개에 조심스레 눕혀주었다. 그리고 뜬 채로 있는 그녀의 눈을 살포시 감겨주었다. 이제 됐소. 지금부터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마들렌 시장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아라스 재판소에서 있었던 일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들렌 시장이 해온 훌륭한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험담하기에 바빴다. 그날 밤 마들렌 시장의 집을 지키고 있던 가정부 노파는 몹시 낙심한 채로 문 옆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때 갑자기 창문이 열리고 팔 하나가 안으로 쑥 들어왔다. 어머나 시장님, 조용하시오. 아무래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나왔소. 미안하지만 생플리스 수녀님을 불러주시지 않겠소? 가정부 노파에게 있어서 아직까지도 마들렌 시장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었다. 노파는 그의 부탁을 받자마자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수녀를 부르러 나갔다. 장발장은 정리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종이에 적었다. 그러는 동안 생플리스 수녀가 나타났다. 수녀는 지금까지 울고 있었던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장발장은 지금까지 적은 쪽지와 금이 든 꾸러미를 수녀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을 주교님께 전해주십시오. 수녀님이 먼저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수녀는 종이를 들고 시장의 마지막 지시사항을 읽었다. 방에 남겨둔 것을 전부 맡아주십시오. 오늘 병원에서 죽은 팡틴의 장례 비용은 제가 맡기는 이 돈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남는 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전부 써주십시오. 시장님, 그 불쌍한 여인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나는 쫓기는 몸이니까요. 만약 그 방에서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죽은 사람의 영혼에 더욱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대답한 순간 1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도 안 들어왔다니까요. 가정부 노파가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거짓말 마. 2층에 불이 켜진 게 보이는데? 자베리의 거친 목소리였다. 장발장은 급히 손에 든 촛대의 촛불을 끄고 방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수녀는 책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문을 박차고 자베르가 들어왔다. 그는 그곳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수녀를 보자마자 당황한 모양이었다. 그는 법률을 신뢰하는 만큼 신의 질서를 반드시 받드는 성직자들에 대한 믿음 또한 절대적이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는 꼼짝도 않고 기도하는 수녀에게 말을 걸었다. 실례지만 이 방에 혼자서 계신 겁니까? 수녀는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냉혹한 형사라고는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수녀를 의심할 순 없었다. 수녀의 목소리가 너무나 당당하게 울려 퍼져서 자베르는 이제 막 불이 꺼진 듯한 초심지와 흩날리는 연기에는 미처 신경 쓰질 못했다. 실례했습니다. 자베르가 사라진 뒤 생플리스 수녀는 존경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빌었다. 그로부터 2시간쯤 장발장은 몽트레유에서 멀리 떨어진 숲을 걷고 있었다. 무거워 보이는 꾸러미를 옆에 낀 모습이었다. 그는 4일 뒤 몽페르메유로 가는 마차 안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그는 그 전에 묵직한 꾸러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경찰도 그것을 감춘 장소를 알 리가 없었다. 장발장은 원래 있었던 툴롱 교도소로 다시 보내졌다. 1823년 가을, 툴롱항에서 사고가 났다. 오래 항해 끝에 심하게 파손된 군함 오리온호가 수리를 받기 위해 툴롱항에 들어와 있었다. 제수들이 지휘에 따라서 배에서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리온호를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오리온호 위에서는 해군 병사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는데 몇 명이 모여서 돛대에 돛을 달려고 한 순간 그중 한 사람의 발이 미끄러졌다. 병사의 몸은 완전히 거꾸로 매달리게 되었다. 돛대는 상당히 높았고 아래는 깊은 바다였다. 병사가 매달린 로프는 그네처럼 심하게 흔들렸다. 병사는 로프를 잡고 필사적으로 기어오르려 했으나 점점 힘이 빠져 두 손이 풀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일어날 끔찍한 광경을 상상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때 한 남자가 가벼운 몸놀림으로 순식간에 돛대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남자는 붉은 옷을 입고 녹색 모자를 쓴 무기징역수였다. 제수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돛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런디 손에 들고 있던 로프의 끝부분을 그곳에 메고는 밑으로 늘어뜨렸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수는 로프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가 축 늘어진 병사에게 다가가서 로프를 병사의 몸에 묶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병사는 기력이 다해 바다로 떨어졌을 것이다. 죄수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병사를 끌어안고 돛대를 내려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건네주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보도가를 가득 메웠다. 툴론 교도소의 나이 많은 간수 한 사람은 그 광경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저 사람을 보내줘라. 죄수들 사이에서는 이런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공적을 세운 죄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까 하던 일을 계속하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위협을 무릅쓰고 병사를 구해낸 것이 몸에 무리가 갔는지 높은 곳에서 일하느라 현기증이 난 것인지 그 죄수는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 무섭게 그는 바다에 거꾸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근처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일대는 수심이 깊은 데다 오리온호 말고도 다른 군함이 여러 척 있었다. 그는 헤엄쳐 나갈 수가 없어서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 분명했다. 다음날 툴롱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다. 1823년 11월 17일 어제 오리온호에서 작업 중이던 죄수 한 사람이 위험에 빠진 해병을 구한 뒤 바다에 떨어져 익사했다. 그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죄수 이름은 장발장이라고 한다.